추석도 지나고 그야말로 가을로 확 깊어져가는 느낌이 드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그런 바람은 그야말로 선선한데요.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대하셨을 것 같고 또 머니온라인은 처음 나와주시는 전문가 한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이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전략자산팀장님 모셨습니다. 저도 긴장했나 봐요. 예, 자산전략팀장입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자꾸 제가 전략자산. 네. 이렇게 주로 이제 너무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밀리터리에서 나오는 전략자산 핵폭탄이지. 자산전략팀장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자산전략팀장님의 전략이 저희가 네. 궁금해가지고 네.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처음이시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그럴까요?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의 금리와 외환 쪽을 맡고 있는 문홍철입니다.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오늘 저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머니온라인에 제가 처음 출연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좀 암울한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가려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DB금융투자의 전망 자체가 워낙에 딴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자기들 얘기만 하는 어떤 하우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암울하더라도 가려 들으시고 제가 최대한 희망을 어떻게든지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울함 속 희망 찾기. 네. 네, 근데 그래도 암울할수록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암울할 때 가격이 오르는 자산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거에 대한 힌트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기존의 방송들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진행자들이 네. 팀장님 뷰냐, 예, 예. 회사 뷰냐, 예. 그걸 계속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렇죠. 증권사, 이제 저희들은 제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이런 방송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생각하냐 이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나마 그나마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DB금융투자는 상대적으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 맞고 틀리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상대적으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누가 터치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 회사가 무슨 얘기 한다고 해서 갑자기 너네 그런 얘기 하냐.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가 어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골드만삭스도 긴장하겠죠. 그렇죠. 어떤 전망을 할 때. 근데 저희들은 아무런 얘기를 해도 누가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생각하는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소속된 전문가가 나왔을 때 네. 그게 회사의 의견인지 네. 아니면 정말 개인의 의견인지를 좀 가려들을 필요가 있는, 그게 합리적인 의심일 수 굉장히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이시고요.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더 엇나가는 사람이어서 저희 회사의 기본 전망을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저의 기본 전망을 다소 완화시켜서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원래 전망은 좀 더 센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려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팀장님의 팬이 많은지 알 것 같습니다. 자주 인문학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저희 이코노미스트나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 논리와 숫자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우리가 이제 복잡계와 특히 우리 인간이라는 기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경제를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알기 힘든 대상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그렇습니다. 전공은 경영학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통계학도 부전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지표들을 네.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질문은 연준이 B컷 이후에 며칠이 더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연착륙이냐, 경기 침체 우려냐. 네. 그래서 그 어떤 걸 보고 했을까? 침체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즉 연준이 50bp의 이제 B컷을 한 거 아니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전혀 없다. 아니 우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연준이 경기 침체를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50bp를 인하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가 어려운데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를 생각해서 한 건 아니다. 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하고는 무관하게. 무관하죠. 그럼 어떤 고려에서? 또 인문학적 관점으로 접근인데 네. 지금까지 100년 넘게 연준이
뭐 12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침체를 예상해서 비컷을 한 사례가 있냐? 그걸 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침체 리스크를 보고서 사전에 금리를 대폭 내려서 침체를 막았냐? 그러면은 연준이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게 되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50bp 내렸을 때가 1981년이었던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증시가 거의 최고점이었던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왔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맨 처음에 비컷으로 시작한 사례는 별로 없지만 인하를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뭐 비컷이 아니더라도 뭐 25bp 인하했어요? 그럼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왜 인하했습니까? 근데 과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의 경제 지표를 보면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잘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인하를 했으니까 궁금하잖아. 뭐가 안 좋아 보이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당연히. 겁니다. 불안하죠. 그럴 때 연준이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 같아서 금리를 내렸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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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가 속은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세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준이 미래에 침체를 보냐 안 보냐 그건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파월 의장이 말한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과거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100년 동안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경제는 괜찮다. 절대적인 수준 괜찮고 실업률 여전히 낮고 물가는 하향 안정되고 있고 미국의 소비 견조하다. 고용 여전히 견조한 편이다. 좀 둔화는 됐지만 이런 상황에서 침체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들듯이 난 사고 나는데 베팅하겠다고 보험을 들진 않지 않습니까? 혹시 사고 날까봐 보험을 들듯이 네. 연준도 미리 보험 들듯이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거의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몇 번 하면 미국은 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늘 그래요. 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도 똑같이 갈지 아니면 이번이 다를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연준이 뭔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연준도 몰라요. 자체를. 그러니까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내다보고 금리 인하를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동안 패턴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겼던 사례가 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반복된 일이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혹시라도 반복될까를 걱정하는 게 맞지. 연준이 뭔가를 알고서 비컷을 했냐, 모르고서 몰랐으면은 뭐 25bp를 했을 거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기보다는 네. 연준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비컷을 했을 거고. 그건 그냥 액면가 그대로 믿어주고. 네. 현재는 연준이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되 그 밑에 이제 행간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번 FOMC 직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 좋았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추정치 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3%한데요. 그런데 비컷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연준이 아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연준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비컷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 많은 기자들이 FOMC 때 파월한테 물어봤겠죠? 이거 혹시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그걸 방어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앞으로 계속 50bp를 인하할 거는 아니고 앞으로 속도는 계속 조절할 수 있고 미국 경제는 좋고 근데 왜 50bp 했어?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올랐거든요. 50bp 인하를 하면서도 파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파네.
이거 우리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금리가 올랐어요. 저는 야, 저거 전화 받고서 금리를 내렸으니까 혀가 길어지는구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반대로. 만약에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하고 기자들이 왜 이렇게 대폭적인 인하를 했냐? 그러면은 뭐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것 같고 물가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더욱 드디어 11월 네. 대선을 준비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식을 일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50bp 인하를 하지만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반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특히 빼박으로 생각했던 건 그 연준이 여러 명이죠. 거의 20명 가까이 있는데 투표는 12명이 하고요. 근데 그 중에 7명 정도는 늘 투표를 합니다.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하고. 근데 그 7명을 이제 이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이사진에서 반대를 한 케이스가 20년 만에 거의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우먼 이사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트럼프가 뽑은 분이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와, 이거는 20년 만에 이사가 반대하는 건 처음 봤어요. 지역 연은의 총재들은 반대를 자주 하는데 이사진은 늘 한 몸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 이사진에서 반대가 나왔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갔지 않겠는가? 그 직전에 나온 소매 판매, 성장률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1월 FOMC도 있겠지만 지금이 대선 전에 그렇죠. 있는 마지막 FOMC이기 때문에 좀 크게 내달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번 비컷은 네. 정치적인 배경이 꽤 있었다. 네. 이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대선 때까지는 연준이 매우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고. 이게 꼭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채권에 있어서는 분명히 금리 하락 쪽 요소를 그리고 달러에는 좀 약세의 요소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월의 얘기에서 드러났던 어떤 경기 연착륙을 네. 위한 보험성 네.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이런 얘기를 쓰지만 네. 실제로 경기 연착륙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이해예요? 연착륙이란 건 없다.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연착륙이 연착륙이 없으니까 다들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연착륙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가. 특히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연착륙을 원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림만 그려보면 압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연착륙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10번 들어갔다고 칠게요. 지금까지 많이 있었죠. 20세기에도 자주 있었고. 연준이 설립된 게 1913년이니까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사이클에서 확률로 봤을 때 연착륙 케이스는 약 20% 정도 됩니다. 20% 5번에 한 번 정도. 나머지 80%의 케이스에서는 다들 그때그때 이유가 다 있어요. 원인을 들면 수도 없어. 그냥 그때그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의해서 뭔가가 크게 터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인식에 오류가 생기냐면 그때그때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이때는 서브프라임이 터졌어. 이때는 IT 버블이 터졌어. 이때는 코로나가 왔고 네. 이때는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이 터졌고 이때는 중남미의 종합 디폴트가 터졌어. 그때그때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뭐가 터질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브프라임이 터질 줄 몰랐어요. IT 버블이 터질 줄 몰랐습니다. 근데 터진 거거든요. 즉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뇌의 기본 패턴은 인과율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죠. 근데 드릴로 못을 박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구멍을 뚫게 돼 있는데 그걸로 자꾸 못을 박으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인과율과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은 뇌가 인과율을 찾기 때문에 그건 마치 드릴로 못을 받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뇌의 인과율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건 드릴로 못 받겠다. 망치를 가지고 박아야지. 즉 각각의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 침체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터질까? 늘 이걸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지는 건 결정돼 있고 그중에 제일 약한 고리가 터지는 거예요. 약한 고리. 네. 그러면 쇠사슬이 다 쇠사슬이에요. 근데 중간에 누가 찰흙으로 쇠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색깔을 칠해놨어. 겉으로는 쇠사슬이야. 그렇죠. 땡겼어요. 얘가 깨지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터지는 건 팩트고 이미 그때 뭐가 결정돼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외계인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인간의 스스로의 상황이 어떤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상이 인과율로 해석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우리가 당구 칠 때나 인과율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복잡계에서는 인과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에 반복된 패턴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승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 약한 고리는 뭐예요? 제일 터질 가능성이 지금 바로 인과율에 의해서 말씀하신 또 거죠. 물어본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셔. 다들 그걸 원하시니까 쉽게. 제가 접대성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합니다. 뭐야? 다 아는 거잖아. 그렇죠?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아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다 아는 것은 잘 안 터져요. 다 아는 건 또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왜 대비를 좀 하니까? 네. 그 옆에서 터집니다. 이게 늘 그래요. 과거에도 보면 우리도 뭐가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안 터져. 그 옆에서 터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7월, 8월에 한국 금융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죠. 엔캐리 청산이라는데 네. 그건 엔캐리 청산이 아닙니다. 그냥 엔숏을 하고 반대 포지션으로 주식 롱하고 있던 걸 청산하면서 엔은 롱으로 주식은 숏으로 주가가 폭락하겠죠. 엔은 폭등하고 이거는 이제 엔숏 페어 트레이딩이죠.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 제가 지금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건 엔캐리 트레이드가, 자세히 보세요. 그냥 이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쉬워요. 자, N이 언제부터 약해졌는가? 2011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약세로 갔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벌어지고 N이 70엔대였습니다. 70엔대. 지금 140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계속 N은 약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본의 금융기관이에요. N이 약해져. 돈은 많아. 당연히 해외 투자를 하겠죠. 그럼 해외 투자할 때 뭐가 제일 좋냐? 미국 금리 높네? 미국 주식 좋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놨습니다. 이게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일본인들은 가난한데 금융기관들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가장 큰 연기금, GPIF라고 하는 연기금이 있는데 이 연기금의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입니다. 연기금의 자산이요? 이 한 기관이 혼자 2,500조예요. 혼자. 그러면 얘네가 2011년에는 다 자기네 채권만 투자했거든요. 우리가 일본 국채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그걸 다 팔고 다 해외물과 일본 주식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주식은 N이 약해질 땐 좋은데 N이 강해지면 일본 주식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N이 강해지면 해외 투자해놓은 거 환차손 생기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쵸. 아이고 그동안 많이 벌었는데 이제 깨지자 이럴까요? 되돌려야 됩니다. 증가분 2011년 지금 2,500조 원이죠. GPIF가 2011년부터 늘어난 것만 1,500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네. 물론 그 1,500조를 다 팔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일부만 팔아도 1,500조면은 거의 1조 달러가 넘어요. 달러로 치면은. 그 중에 일부만 팔아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대형 연기금이 하지만 그냥 한 기관이야, 한 기관.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정사업부라고 하는 거대한 기관도 있고, 네. 일본 은행은 이제 메가뱅크라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일본 메가뱅크가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다. 그럼 국민은행 자산이 500조가 좀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일본의 메가뱅크가 얼마냐?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의 10배인 거죠. 그런 은행이 4-5개가 있어요. 일본에.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주로 어떻게 운용하냐면
일본에 누가 돈을 빌리겠습니까?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돈을 안 빌리니까 금리가 낮은 거지. 그래서 은행들이 야 우리 그래도 돈 벌자. 주로 해외에 나가서 각 국가의 가장 우량한 기업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N을 자국 내에서 예금을 받은 건 N을 빌렸다는 얘기죠. 네. N캐리예요. 네. 그걸로 해외에 가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N이 약하면 좋죠. 반대로 N이 세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일본의 보험사도 아까 GPIF만큼의 자산이 있어요. 일본 보험사도 일본 사람들 저축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 일본 보험사. 일본의 아까 GPIF는 공적 연기금이지만 민간 연기금이 또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잖아요. 도저히 그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화 자산들이 만약에 되돌려질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이 엔캐리에서 이게 진짜 엔캐리예요. 그 7, 8월에 있는 건 엔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엔쇼 페어 트레이딩이 청산인 거고 걔네들은 다 청산됐어요.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7, 8월에 움직였던 시장의 충격을 어떤 보트가 쾌속정이 속도를 바꾸는 거라고 본다면 이 엔캐리는 항공모함이요. 항공모함도 아니고 항공모함 전단. 전단이요. 네, 그 20대 넘는 주변의 구축함들. 잠수함. 제가 왜 전략자산이 전략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항공모함은 전략자산입니다. 얘네들이 전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쾌속정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 그리고 속도도 빠르지 않죠. 천천히 가는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60년대 이후부터 네.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긴축하면 늘 이상하게 미국에서 침체가 옵니다. 이게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패턴상 분명히 일본의 긴축은 미국의 경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일본이 전 세계 유동성을 흡수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초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일본이 그렇죠. 대망의 총리 선거가 네.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 아니요. 항공모함인 전단이니까 이 정도는 항모 전단이. 할애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건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케이. 이제 벌어질 일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저는 오히려 미국의 모기지,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말고 레지덴셜도 위험하다. 레지덴셜은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레지덴셜이 왜 위험하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거래되는 부동산의 10%가 신규 주택이고요. 나머지는 기존 주택입니다. 근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30년 고정으로 빌리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려봐야 난 30년 고정이니까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의외로. 그래서 집값이 올라 오히려. 문제는 이 상황에서는 이사를 못 가겠죠. 왜 이사를 못 가냐? 난 이미 3%대의 모기지를 30년 빌렸어요. 연준이 금리를 5% 이상 높였어. 상관없죠? 그런데 이사를 가려면 네. 모기지를 새로 받아야죠. 아, 그럼 그때는 30년이 해당이 7% 넘죠. 그래서 이사를 못 가. 그러면 거래되는 물량의 90%인 기존 주택 물량 매도가 사라집니다. 매물이 축소되죠.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매물이 나오죠. 그렇죠. 주택 가격이 네. 떨어질 내려가겠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보는 두 번째 리스크. 마지막은 좀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생략을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마지막은 뭐냐?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이제 많이들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 은행을 이렇게 규제를 해놨는데 미국이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은행 리스크를 완전히 꽉 잡아놨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은행에서 터질 일 없죠. 이론적으로는? 네. 은행을 너무 리스크가 없도록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경제를 너무 작은 부분만 부분 최적화해서 이제 부분과 전체가 있을 때 이 은행 시스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크라는 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금융 리스크라는 건 왜냐하면 사람은 늘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욕구가 은행이 다 막아놨네? 에이 난 그냥 돈 안 벌래 이럴까요? 방법을 늘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과거에 은행이 하던 일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은 규제를 많이 안 받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돈을 또 어디서 조달했냐? 은행에서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뱀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리스크는 은행을 우리가 너무 세게 잡으면 리스크가 안 없어지잖아요. 리스크는 분산만 시킬 수가 있는데 은행 조금, 자산운용사 조금, 뭐 보험사 조금, 뭐 이렇게 다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리스크를 조금씩. 그런데 은행을 딱 잡아버렸어. 그러면은 풍선 효과, 이 리스크가 딴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는 아마 엔캐리 청산과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리스크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자산시장의 리스크일 수도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붙인 이름이 있는데 이제 그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 자산운용사들이 팔아 제낀 수많은 구조화 펀드들, 이러한 펀드들을 일본 금융기관들이 대량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환매가 중단된다든지, 혹은 이것의 평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연쇄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이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온다든지,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고, 이러한 리스크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조심을 해야 될 때이다. 이런 게 늘 금리를 인하할 때 이제 반복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좀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주식 팔아야 되나요? 그렇죠. 당장 드는 얘기.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주식 판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보통 주식을 잘 안 파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 보험을 드십시오. 보험. 그럼 보험을 드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제일 쉬운 건 이제 장기 채권을 가져가는 그쵸. 보험이 있고요. 뭐 그나마 좀 소극적인 보험이라면 이제 주식하는 섹터에서 좀 방어적인 섹터, 좀 힘들어도 버티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섹터로 옮겨가시라.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페덱스가 많이 떨어져서 네, 페덱스는 방어주가 아닙니다. 물류주는 경기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특히 물류주는 경기를 선행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페덱스나 미국의 철도 운송량을 굉장히 주의 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특히 미국은 철도 운송협회에서 뭐 화학물질, 자동차, 석유류에 대한 주간 운송량 데이터를 계속 발표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페덱스도 똑같은데 네. 뭔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네. 물건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뭐 사고 팔고. 이게 굉장히 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골판지 수요를 보시죠. 택배. 네. 택배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택배로 골판지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지표가 꺾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페덱스의 실적, 그리고 주간으로 나오는 철도 운송량의 뭐 하락, 이런 게 나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선행 지표예요. 그래서 저는 페덱스는 상대적으로 경기를 선행해서 알려준다. 물론 경기가 망한 다음에는 얘네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앞으로 안 좋아질 거에 대한 선행성으로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에요. 의심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있어요? 이제 소매주, 리테일 리테일.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경기 방어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바이오가 요즘 많이 그래서 이게 성격이 좀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잘 보세요. 반도체가 갔죠. 망가졌죠. 네. 반도체가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이 좋으려면 주도주가 새로 등장을 하든지 꺾인 주도주가 다시 가든지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둘 다 아니에요. 수도주도 없고 네. 꺾인 주도 다시 가지도 않네요. 않죠. 그리고 바이오주가 가. 바이오주가 왜 가냐? 금리 내린대. 그리고 별로 재미 볼 게 없어. 될 놈이 없어. 그러니까 바이오로 이제 돈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주한테는 좋은데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의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오주에 간다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는 방어주의 성격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바이오로 돈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지수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들 좀 미래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상대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긴 들어야 되는데 그럼 뭘 드냐? 네. 그러면은 이제 아니, 바이오. 보험을 주식으로 들어. 채권으로 드세요. 채권으로. 사실 뭐 채권 얘기는 그동안에 저희가 뭐 미국채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면 미국채는 보험인 거예요? 비교적 확실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율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채 10년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 10년. 우리나라 국채 10년이랑 미국채 10년이 금리 차이가 미국이 더 높아요. 아직도 한 0.8%포인트 정도 미국이 더 높습니다. 그 절대금리만 보면 미국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나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채 살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야, 나는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원화 국채를 살래. 저희는 후자. 즉 앞으로 환율이 지금 1320원대, 30원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강달러가 이미 5년 정도 강하게 지속이 됐고 좀 길게 보면 15년 동안 강달러였거든요. 네. 아무튼 5년만 볼게요. 5년 동안 강달러가 이제 지속이 됐는데 이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그 5년 동안 달러원 환율이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그 하단선을 딱 그려보면 딱 지지가 되면서 올라갔어요. 이 직선이 쭉 지지가 되면서 올라갔다가 이게 이번 추석 때 깨졌습니다. 밑으로 이 직선이 밑으로 깨졌어. 5년간의 추세선이 밑으로 깨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상승한다고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년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네. 보통 이럴 때는 앞으로 방향성은 좀 아래쪽, 그러니까 워낙 강세 쪽이다. 그러면은 추세는 명확하니까 어디까지냐? 저희는 대략 1250원 정도까지는 일단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앞으로 7, 80원 남았네.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7, 80원? 난 길게 보겠다. 달러 계속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계에 따라서 나는 길게 달러 포지션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달러가 약해질 때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뭐 1250원까지면 큰 거다. 그것도 나는 차라리 원화 채권을 사겠다. 화는 좀 달러로 갖고 있으면 깨질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원화 채권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냥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그걸 사시면 됩니다. 한동안 그 엔화 표시 미국 채권이 인기였죠. 예. 엔화 표시 미국채가 아니라 그것도 달러 엔을 해지한 미국채입니다. 달러 엔을 해지한 미국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들이 있으신데 달러 엔을 해지한 미국채가 일본인가에 어디 상장돼 있을 겁니다. 이거를 사시면 달러 엔은 해지가 돼 있다. 따라서 얘를 엔으로 사는 거다. 네. 그리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먹고 엔이 강해지면 강해지는 대로 먹는다. 더블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여기 이 상품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어요. 숨겨진 비용이요? 해지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자세한 메커니즘 제가 생략하겠지만 환율 해지할 때는 반드시 양국 금리차 부분만큼이 더해지거나 빼집니다. 자, 일본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여전히. 미국 금리는 인상해서 5%. 그런 지금 500bp에 5%포인트의 갭이 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에 있는 엔화 투자자가 미국채를 사고 환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간 5%를 기본적으로 까먹습니다. 이건 마치 금리처럼 까먹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미국채로 웬만큼 벌지 않는 이상은 연간 5%는 기본 비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한 달 만에 먹고 나오겠다. 그러면은 크게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 한 달이면은 연간 500bp의 비용인 거니까 한 달로 치면은 한 달에 50bp가 좀 안 되겠죠. 이걸 12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좀 오래 갈고 가겠다. 그러면은 연간 5%이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막상 나중에 나 벌었겠구나 하고 딱 봤더니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너 분명히 많이 먹지 않았나? 그치. 하지만 거기에는 숨겨진 환해지 비용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환해지는 달러 엔을 이제 환해지한 비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셉만 엔 세지겠지. 그렇죠. 미국채 금리 떨어지겠지. 양방으로 먹네. 오예. 사실은데 제가 그 전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리스크와 비용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비용을 미리 사전에 양지하시고 이 상품을 오래 가져가면 리스크가 있겠구나. 그럼 대충 머릿속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죠. 미국채 금리가 앞으로 얼마를 빠질 거냐, 즉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거냐, 그리고 엔화가 얼마나 원화 대비 세질 거냐, 여기에 더하기 연간 환해지 비용 얼마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률 계산하셔서 들어가야지.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유가가 막 마이너스 유가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유가가 마이너스 말이 안 돼. 유가가 뭐 거의 뭐 제로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원유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돈을 벌긴 벌었어요. 그런데 아니 분명히 유가는 제로에서 뭐 30% 40% 갔는데 나는 별로 번 게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게 그쪽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많이들 이 투자를 이제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좀 숨겨진 비용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 증권사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대단하신 걸로.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죠.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좋다고 이 리스크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네. 나는 달러가 그래도 강세가 비교적 오래 갈 것 같아라고 본다면 미국채인 거고. 혹은 뭐 잠깐 달러가 약해지더라도 네. 결국 뭐 2년 3년 뭐 보면은 결국 미국이 제일 잘 나간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미국채를 싸질 때 꾸준히 사시는 전략도 괜찮고요. 뭐 자기의 투자 시기는 나는 무조건 내년에 뭐 먹고 나가야 되겠다. 내년까지. 그럼 저희는 내년까지는 달러 원이 1250 정도까지는 원화 강세로 달러 약세로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원화 국채나 혹은 뭐 증권사에 가시면은 뭐 국채 금리가 낮다면 네.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다른 채권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파니까 이제 그런 거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죠. 지금은 채권을 하기에 네.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네. 뭐 이제 그림에 뭐 지렁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은색 선이 있죠. 보여요. 그 검은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 네. 최근 40년간 네네. 나타낸 겁니다. 30년이네요. 30년. 그럼 지렁이는 뭐냐? 우리가 맨날 연준이 기준금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전망하죠. 그 전망을 각 시점별로 지렁이로 표시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 지렁이가 네. 그때 시점별로 저 보고 되게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완전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패턴이 있죠. 네. 우리는 패턴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네. 자, 어떤 패턴이 보이세요?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다. 앞쪽에. 즉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네, 그렇죠. 낙관적 편향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편향이 있는데 네. 제가 비유를 할 때 드라마가 막장인데 현실을 순화시킨 게 드라마거든요. 네? 막장 드라마가 현실을 순환시켰다고요? 순화시킨 겁니다. 옛날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연출하신 분이 실제 사례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상당히 순화시켜서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는 더?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가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럴 수 정확히 이 그림이 그겁니다. 음.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망상을 하지만 검은색 선의 현실은 그 망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네요. 가혹합니다. 더 막장이고. 그래서 패턴이 늘 나오죠. 네. 공통된 패턴은 연준이나 시장이나 전망 똑같아요. 기준금리를 앞으로 내릴 거야 라고 볼 때를 계속 보세요. 그러면 늘 지렁이보다 실제 기준금리는 더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내렸죠. 네, 그렇죠. 이게 30년밖에 없지만 그 전에 100년, 200년, 300년 똑같습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3%까지 내릴 거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싱도 그거에 맞게 돼 있어요. 네. 시장금리 다 그거에 맞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든다고 했을 때 네. 앞으로 특정한 이벤트가 벌어질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림상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는 아마도 우리들의 예상보다는 더 안 큰 좋겠죠. 폭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그게 이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혹은 물가가 대폭 떨어지든지 그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상.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금리 3%까지만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참고로 이제 미국은 3%까지 기준금리를 미국채 금리가 반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나 혹은 2.75까지만 인하할 것이다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내릴 리스크가 크죠. 그렇다면 채권은 좀 더 많이 가져가도 보험성 차원에서 좋다. 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려서 채권 사자. 맞아. 특히 긴 채권. 네. 왜냐하면 채권은
이제 주식에서 우리가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더 많이 변하는 주식을 우리가 베타가 큰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베타와 동일한 개념이 채권에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채권에서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만기가 긴 채권 사시면 돼요. 그렇죠. 듀레이션. 채권이 만기가 뭐 1, 2년이다. 그러면은 듀레이션이 베타가 작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기가 긴 채권은 베타가 큰,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터질 때도 많이 터져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먹는 생각을 하고서 하는 거니까 좀 더 만기가 긴 채권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올해 100bp, 내년 100bp 예상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네. 앞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예상. 저도 제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말을 조심해야죠. 가려들으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이나 저희 사장님이나 저희 경영지원 우리 회사에 있는 그분들도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지금 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금리를 알아야지. 그래서 써내라고 해요.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저는 시장이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저도 적습니다. 내년 말 연준 뭐 3%, 뭐 한국은행 뭐 2.5나 혹은 2.7 이렇게 해서 적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아 분열이 일어나. 분열, 그렇죠, 분열이죠. 왜냐하면 아까 지렁이 그림 보셨잖아요. 봤어요. 제가 이제부터 지렁이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렁이 그러면 여기서 이게 회색 말하는 거잖아요. 네, 회색 지렁이들. 찌글찌글 회색 네, 회색 지렁이들. 그 지렁이들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게 수백 년 동안 그랬다면 이번은 다르다라고 보는 확률은 한 20% 되겠죠. 그게 더 비상식적일 수도. 비합리적일 20%니까 뭐 난 20%에 걸겠다 하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20%에 걸겠다. 근데 80%에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전망치는 그렇게 써드려요. 드리고 밑에 코멘트를 한 줄을 달죠. 역사적으로 시장의 전망이 금리 인하기에는 이 전망보다는 더 내렸던 케이스들이 80% 확률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한. 리스크 시나리오로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전망하는 건 아니고요. 전망하면 큰일 나지. 망한다는 얘기잖아. 망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 안 좋은 얘기는 제가 하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사장님 혹은 우리 고객분들님 좀 그 리스크에 우리가 대비를 하십시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저희가 전망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보험을 좀 들면 네. 오히려 약간 여유가 좀 생겨요? 여유가 생길 수 있고 저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자산이지만 금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이요. 네, 금. 사실은 디지털 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디지털 금 얘기는 저도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하면은 큰일 납니다. 타석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공석에서는 제가 큰일 나. 그러면 금. 그러니까 실물금. 네, 실물. 실물금은 여러분들도 ETF로 다 살 수 있고요. 난 그거 싫다. 난 현물이 좋다. 그럼 뭐 현물 어디 은행에 가셔서 사셔가지고 골드바로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금이 원래 이게 과거 패턴이거든요. 네. 금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는데 얘가 한 10년, 15년을 뭐 이유도 없이 계속 올라요. 오르다가 또 한 10년, 15년은 횡보해. 요 횡보할 때에 가격 계산이 되게 쉬워요. 미국의 실질 금리를 뒤집으면 정확히 금 가격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미국의 실질 금리를 뒤집으면 네, 뒤집으면. 그게 정확히 금 가격이 네,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질 금리라는 건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를 뺀 거예요. 요게 낮으면 금 가격이 올라가요. 자, 금리가 낮다는 게 무슨 의미냐? 금리는 다 달러죠. 달러 금리니까. 근데 달러가 실질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달러 갖고 있어봐야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돈이 안 되면 뭐 사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금으로 가야지. 그렇네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낮으면 금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질 금리가 높잖아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가 좀 그런데 실질 금리가 높으면 달러 괜찮잖아요. 물가 대비해서도 금리를 많이 주잖아, 달러를. 그럼 굳이 금을 왜 사? 그래서 실질 금리와 금은요 정확히 역상관성이 있습니다. 단. 네. 요 10년, 15년만 그래요. 그리고 그거 말고 막 오를 때가 있대 그랬죠. 금이 그냥 지 혼자 막 오를 때. 네. 이때는 뭐 실질 금리가 뭐 아무 상관없어. 그냥 지 혼자 막 올라. 근데 저는 요게 이제 막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초입이다. 자, 그 트레이더들의 기본 기술적 트레이딩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특정 주가다 뭐든죠 가격이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레인지를 뚫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팔아요. 근데 트레이더 지침의 기본 중에 레인지를 위로 벗어나는데 팔라는 얘기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추격 매수하라고 돼 있어. 무조건. 근데 금이 2010년부터 계속 레인지에서 15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이게 레인지 위쪽이 작년 말인가 깨졌어요. 위쪽으로.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얘는 원래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는데 지금 완전히 지 마음대로 가고 있네. 왜 오르는지 잘 몰라. 사람들이 지금 잘 몰라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여요. 뭐 중국이 사고 있다, 뭐 인도가 사고 있다, 뭐 러시아가 사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다른 어떤 원인이나 혹은 어떤 사이클 상황의 차원에서 아마 금의 가격이 꽤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는 건 뭐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뭐 5년, 10년 그 이상의 장기 상승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금을 반드시 포트폴리오 내에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레인지 벗어났다고 팔지 마시고, 레인지 벗어나면 오히려 사야 돼. 그럼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역시 역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실질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플레이션 빼고, 그러니까 명목은 훨씬 높을 거고요. 실질 기준으로는 히스토리컬리 금은 가격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물론 뭐 5천 년 동안 거래가 되긴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금 가격을 막 통제하기도 하고 정확한 시장 가격이 좀 잘 없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금과 달러를 막 매칭시켰기 때문에 좀 가격이 뭐 70년대부터밖에 없어요. 70년대면 50년 아니냐? 50년 짧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오를 때 실질 기준으로 작게는 6배 정도, 10년간 작게는 6배 정도 오르고 많게는 뭐 그 이상 훨씬 뭐 이번에 6배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좀 장기적인 금의 사이클이 좀 시작된 것 같고, 제가 그럼 왜 올라요? 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네.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전 절대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중국이 사고 절대 그렇게 저는 생각도 안 제일 하고 많이 그렇게 생각도 안 얘기죠? 해요. 왜냐면은 금 ETF는 또 금을 엄청 팔았거든요. 금 ETF,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 ETF가 금을 엄청나게 팔았단 말이에요. 물론 중국이 좀 샀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양은 아니고, 저는 지금 금이 강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금이 과거에 막 오를 때 슈퍼사이클을 그릴 때의 특징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자유에 대한 탄압이 생길 때 오릅니다. 금이 네. 오를 때는 네. 자유에 대한 탄압이 탄압. 생길 때 오른다. 네. 자유에 대한 탄압이 주로 언제 생기냐면 전체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생깁니다. 그야말로 진짜 탄압이네요. 네. 이 전체주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도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뭐 요즘 보면은 뭐 SNS를 금지시킨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뭐 저는 그 정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식의 뭐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당연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서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가면 내가 내 재산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 불안감. 네. 그렇죠. 중국, 러시아는 그런 거 우리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근데 전 심지어 미국도. 왜냐하면 미국의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특정한 정책이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게 그거는 자유를 주면 안 되는 거지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그 누가 바라보느냐의 차이거든요. 통제를 한다는 것은 원래 늘 소수가 통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수에는 늘 부자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부자들은 늘 걱정을 하는 게 지금의 정책적이나 여론의 흐름이 소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특정한 정책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특히 코로나 때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물론 백신 저도 맞았어. 저 많이 맞았어요. 백신 맞았는데 백신을 거부하시는 분이 또 있었잖아. 분명히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거를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욕도 하시고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네. 하시고, 미국은 그러한 자유로운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강제로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어떤 하나의 예를 제가 든 거예요. 그 뭐 백신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러한 정책들이 되면 이제 소수인, 특히 부자들은 뭔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이제 생기는 거고, 네. 저는 이게 금값의 랠리를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논리로라면 이거는 네. 뭐 너무나 단순한 추론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팀장님께서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이라 이런 얘기 입장상 말씀 못 하시겠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셨지만 하고 싶어. 그냥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부자들이 금이라는 물건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나 특징을 고려해 봤을 때 네.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지는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비트코인이나 또는 뭐 아주 고가의 미술품들 네. 거래가 네. 확실시되는 네. 유명한 작가의 미술품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가격이 상승될 거라라고 추론을 예상해 보는 거는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품, 수집품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수집품은 여러분들도 가끔 뭐 미술품 투자 이런 거 많이 해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거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파이낸셜 타임즈나 뭐 이코노미스트에서 과거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달성한 자산들, 뭐 주식, 채권 뭐 다 있지만 보통 1등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네. 클래식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래식 차요. 자동차. 자동차 수집가들이 클래식 자동차를 굉장히 고가에 수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와, 역시 부자들은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구만. 차를 수집하면 돈이 되는구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그게 뭐 제가 절대란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흐의 작품이다. 그러면은 이미 수백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이미 인류의 보물이잖아요. 그럼 얘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제가 고흐의 작품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디 갤러리 같은 데 가서 되게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뭐 몇십만 원에 팔고 있네? 이거 미래에 돈 될 것 같아. 샀어. 걔 가격이 정말 미래에 될 거냐? 알 수 없어요. 너무 알 수 없다. 그냥 갑자기 흐지부지 돼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 생존 편향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작품들이 생존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요걸 기준으로만 산출을 하면은 수익이 되게 높게 뻥튀기 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게 좀 덜하죠. 사실 우리가 보는 코스피나 미국 S&P 지수도 생존 편향이 있는 지수예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생존 편향이 없다고 보는 거지. 네. 왜냐하면 살아남은 애들만 계속 갈아 끼워지면서 인덱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덱스가 있으면 우리가 투자도 할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이거 맞아. 그런데 미술품에 이런 인덱스가 없습니다. 클래식 차에 없어요. 그러면은 클래식 차와 미술품의 수익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오는 모든 작품들을 다 합산해서 그렇죠. 그 중에 죽은 놈들은 뭐 빵원된 애들은 빵원하고 살아낸 애들만 산출해서 전체 하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미술품이나 수집품을 거래하실 때는 주로 이제 요즘 보면은 뭐 카드 같은 거 혹은 MLB 카드나 혹은 뭐 유희왕 카드라든가 혹은 포켓몬 카드 같은 거 거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관심이 다 이게 굉장히 좋은 투자인 건 맞는데 선수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미 살아남은 애들에만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맞지. 그렇지 않고 나는 얘가 앞으로 뜰 거니까 하겠어.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수집품과 가상자산 다르다. 수집품은 특히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가상자산은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가상자산의 거의 대부분 99.99%는 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죠. 금은 수요 공급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공급은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금은. 가상자산은 아니죠.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아니잖아요. 만 예외입니다. 전체 99.9%의 가상자산은 대부분 발행량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한 데도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처럼 수량을 딱 정해진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직업과 직장을 지키셔야 되니까 지켜주십시오. 둘이. 그거 말고도 여쭤볼 게 많아서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지금 금리 인하 단행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네. 증시의 흐름을 보셨을 때 네. 대충 비슷하게 갔어요? 예상대로? 아니면 조금 한국은 저희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보수적인 증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 저희 예상과 비슷하게 간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이 더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사상 최고치 부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의 증시에 각 섹터별로의 쪽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반도체가 주도주가 못 되고 오히려 바이오 같은 네.
좀 델롬델의 작은 섹터로 집중하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 지수 전체로 보면 좋은 양상은 아니라고 네. 말씀드렸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그동안 주도주로 가고 있던 대형 기술주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안 강해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수는 사상 최대치야. 그럼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찾아야 앞으로 전체적인 지수가 다시 잘 될 거냐? 이 고민에 대한 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즉 사람들이 기존 주도주에 대한 너무 과대한 해석이 아니었을까, 혹은 회의감, 혹은 실적 전망치에 대한 다소 조정, 네.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그러니까 돈은 많으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는 차원에서 전체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건데, 어떠한 특정 테마 강한 주도주, 가령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런 주식이 나타나서 미국의 전체 S&P가 올라가는 거라면은 이거는 뭐 또 다른 순환 매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이제 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렇게 미국 증시에서 특정 주식이 힘을 받아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도 이제 한국과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이제 분명히 있지만 다소 이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수 전체에서. 그런 면에서 조금 미국도, 이제 한국은 사실 이제 고점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저는 미국도 성격 면에서는 한국과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나. 그나마 금리를 인하를 해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미국은 유동성이 좀 꾸준히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푸는 주요 주체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풀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미국 정부가 돈을 좀 만들어낸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을 좀 하나로 보는 입장인데, 많은 분들은 중앙은행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중앙은행도 정부랑 똑같아요. 정부도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채를 내므로 인해서. 그런 면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건 이제 옐런이 하는 거죠. 옐런 장관이. 그래서 옐런 장관은 대선을 위해서 옐런과 파월의 크로스, 적극적인 콜라보레이션이 대선 때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대선이 끝나면 오히려 증시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년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그것도 있고요. 사실 가장 큰 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마지막 내년 그 연준이 기준금리 마지막 올린 게 작년 7월이죠. 네. 더하기 1.5년 해보세요. 그렇네요. 네.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게 1.5년입니다. 미국은 늘 1.5년이에요. 왜 이렇게 길어? 미국은 조달을 길게 해서 그래요. 30년 모기지로 하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경제가 더 안 좋아져요.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더 안 좋아져. 근데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그 지점.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리고 나서 시차 두고 효과가 나타나니까 2023년 7월이 최고였으면 이제 내년 초에 그게 1년 반이 지나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근데 또 금리 인하를 하면 6개월 후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 그것도 내년 초잖아요. 그럼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시차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시차를 얼마로 볼 거냐는 그 국가가 얼마의 만기로 조달을 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주담대 있으세요? 없는데요. 없으세요? 네. 빚이 없고 이런 행복하신. 아니, 주택이 있어야지 주담대가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눈물 한번 흘리겠습니다. 눈물 나요. 주담대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잔액 기준 3개월 코픽스 연동으로 돼 있죠. 즉 3개월 코픽스 연동일 경우 기준금리 변동이 3개월 시차로 갑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1년 이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단기 조달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조달. 은행도 기업들한테 빌려줄 때 보통 1년 만기로 빌려줘요. 담보 잡고. 네. 그러면 1년마다 리픽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변경했을 때 그 영향이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한국은. 단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건 한국은 이거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러운데 한은의 기준금리가 있고요. 그거에 은행이 자기 조달금리와 고객에 대한 가산금리를 더해서 주담대 금리가 나가죠. 요 가산금리를 장난을 치면 마음대로 경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담대를 빌려보시는 분들 알 텐데 지금 말고 올해 한 5월, 6월, 네. 5월, 6월, 올해 6월, 5월, 6월 몇 개월 전이죠? 근데 올해 5월, 6월에 주담대를 빌려 가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3%대로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행이. 아니 기준금리가 3.5인데 어떻게 은행 그것도 1금융권이요? 주담대를 3%대 빌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빌려줬어요. 실제로. 보신 분들 알아. 물론 지금은 절대 안 돼. 지금은 금리 엄청 높아졌고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한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고. 네, 근데 막 5월, 6월 올 때는 막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게 작년 1월부터 이제 재작년에 22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의 폭망했죠. 그거 그만두면 나라가 망해. 그래서 정부가 작년 1월부터 부양책들을 제가 안 했습니다. 방금 스스로 얘기했어요. 정부가 부양했다. 아니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부양책으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암시만 할 뿐이고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책이 6월, 7월까지 주담대가 3%대가 나오려면 하는 기준금리가 2%대예요. 2% 초반 막 주마 이래야 돼요. 근데 그때도 한국은행은 3.5%였거든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체크를 할 때는 가산금리를 보셔야 되고 이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그 가산금리를 누가 결정하는지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3개월 조달 나라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바로 영향이 큰 방법이 온다. 근데 미국은요 일단 주담대가 기본적으로 30년입니다. 고정. 네. 그리고 기업들도 막 10년짜리 조달해요. 자본시장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준금리를 연은이 아무리 올려봐야 잘 보세요. 자, 기준금리를 연은이 올린다. 연준이.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겠죠. 그런데 난 이미 30년 고정이죠. 경기 좋아지죠. 금리 올리지만 효과가 안 미치죠. 그럼 저는 저금리에 경기도 좋아지네? 땡큐죠.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지죠. 연준 입장에선 아니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왜 효과가 없지? 더 올려. 난 상관없죠. 난 30년 고정인데. 그래서 미국은 필연적으로 오버해서 금리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오버해서. 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금리 내렸죠. 물론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늦게 나타나. 근데 지금 금리 내렸죠. 그러면 이게 언제 효과가 있냐? 이 시차를 과거에 체크를 해보면 1.5년입니다. 그러면 50bp 내린 거의 효과는 2026년 초에 영향이 있어요. 네. 그럼 지금은 5.5년? 이미 작년에 인상을 하고 있는 한참 인상하고 있을 때 5.5까지 아직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악으로 가는 시기는 작년 7월에 기준금리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1.5 더하면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계속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제 미국 쏠림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네. 미국이 그렇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또 당연히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게 엔켈이랑도 겹치겠죠. 미국이 너무 좋아. 달러가 세죠. 그럼 모든 자산들이 미국으로 가죠. 그렇죠. 이게 되돌려지면 굉장히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미국 자산 팔고 미국 자산 안 좋을래나 보다.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겁니다. 경제를 좀 크게 봐야 돼요. 우리가 크게. 경제를 굉장히 크게. 종합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를 잘 봐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죠. 이 얘기는 미국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겠죠.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하겠죠. 자기네들이 물건을 팔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겠죠. 무역 적자가 쌓이겠죠. 즉 미국의 무역 적자와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은 반드시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경제학의 기본 공식이에요. 공식도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무역 적자가 우리가 너무 많아. 관세로 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어. 백날이 더 줄여지지 않습니다. 무역 적자라는 건 관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려면 외부 자금이 이거를 사주면서 자금이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좋게 얘기하면 선순환이죠.
이런 선순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때 미국의 적자, 무역 적자는 반드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자금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뭐가 먼저인지 우리가 알기 좀 힘들어. 근데 둘 중에 하나 줄잖아요. 나머지는 반드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 만약에요. 앞으로 달러 약해지고 막 이래서. 그러면 미국은 반드시 소비를 줄여야 돼요. 소비를. 무역 적자가 줄을 거야. 그럼 무역 적자 줄니까 와 좋다 이럴까요? 아니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소비가 망가진다는 네. 얘기입니다. 똑같은 네.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즉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슬로우 다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요 자산 시장 쪽에서도 시사점을 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 투자하신 이제 한국의 네. 국민분들이 네. 많고 네.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일 또 예민하게 반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IT 관련주들인 네. 거잖아요. 예.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요? 아 이거 이제 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리고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저를 오늘 기필코 사망으로 이끄시는 것으로 뭐 저희는 아무래도 주식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분명히 인덱스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할 수 있으니 다소 기대감이 좀 과했던 그동안 기대감이 과했던 제가 종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줄이시고 대신 좀 방어적인 물론 채권으로 가면 좋지만 보통 안 하시더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안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저는 채권과 금을 좋게 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제일 좋은 게 배당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기 때문에 미국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배당을 많이 주는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로 이제 가시면은 저금리로 다시 저는 이제 간다고 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물가도 하향 안정화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러면 종목 선택 관점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 시장의 주도주를 네. 얘기를 했고 네. 우리나라 시장 주도주도 네. 지금 고민이 깊기 때문에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데가 이제 주가를 엄청나게 하향 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니 그렇죠. 네. 이제 되게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보려는 상황에서 또 이제 월말에 마이크론 뭐 이런 실적 실적들 발표 있죠. 같은 게 좀 네. 잘 나와주면 네.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도 걸고 잘 나와주면 네. 이제 뭐.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으시는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아니 잘 나와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희망을 반등할 거는 때.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등할 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왜냐하면 반등할 때 그걸 네.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그렇죠. 이게 되게 절박한 상황이네요 지금. 매크로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동안에 AI라는 게 좋죠. 저는 AI가 앞으로 뭐 발전한다. 이게 메인 테마가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금융시장에서 20년 이상 있어본 바로는 산업이 잘 되는 거하고 네. 이 산업에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정도가 아니라 반비례해요. 이게 좀 이상해 보이죠. 분명히 얘는 갈 텐데, 물론 갈 거예요. 갈 거고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AI 뭐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인 뭐 반도체 당연히 잘 될 건데 거기에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셰일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셰일 혁명이 맨 처음에 201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한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줬고 투자가 수백조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돈들이 지금 다 공중분해됐습니다. 근데 지금 셰일이 망했나요? 아니요,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유량을 미국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셰일로. 셰일은 이렇게 잘 되는데 네. 왜 다 망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초반에 너무 과한 기대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있었던 거고 초기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시고 이제 스크랩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고철 처리를 할 거를 이제 그 다음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려서 지금의 이제 셰일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기술주를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냉정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갈 때는 굉장히 잘 가는데 중간에 어느 순간 반드시 빠져나가야 될 국면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게 지금일지 아니면 뭐 나중에 될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뭐 저도 모르고 이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어떤 주식의 뭐 밸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때 뭔가 앞으로의 반도체 주식이나 뭐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얘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계속 있어. 근데 문제는 주가는 실적이 요걸 반영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요거야. 그러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티플을 곱해버리면 이게 주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미친단 말이에요. 멀티플이란 건 뭐 곱하기 50배, 100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고 딱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기대만큼 안 돼서. 기대를 비트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기대 자체도 너무 높아. 약간이라도 비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멀티플 곱하기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게 지금이냐, 아니면 뭐 내년 초냐, 뭐 연말이냐, 뭐 대선까지 가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을 제가 이제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서 가서는 이제 서서히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적으로 조절을 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 업황이 계속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 빠져나올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 말 들을 때 조심하세요. 실적이 뭐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해. 당연히 좋지. 좋아요.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적은 그 지금 주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반영했는데 살짝만 기울기가 꺾여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미분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꺾이는 거. 주식은 절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장의 속도, 미분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실 때 이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할 거잖아요. 그럴 때 실적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요 기울기가 계속 가팔라지는 거면은 오케이. 괜찮은데 해야 돼요. 이게 완화되거나 꺾이면 그때는 이제 좋아도 실적이 좋아도 절대적인 수준에서 한 1,000억 팔다가 900억 팔면 괜찮잖아요. 괜찮잖아. 근데 실적은 이미 1,100억을 반영을 해놨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다음부터는 주가에 반영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엔비디아의 실적 뭐 이런 거 잘 몰라. 저는 뭐 반도체 알못이고 AI 알못이에요. 전혀 몰라요.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기울기다. 기울기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10월이거든요. 네. 10월, 11월, 12월 이제 올해 결국 석 달 남았고 11월 5일에는 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는 이제 연말이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고 간다면 10월에 하는 금통이 있잖아요. 있죠.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그 한은의 태도를 볼 때 현재 상대적으로 한국은행은 덜 완화적입니다. 완화를 하긴 할 건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 완화적입니다. 미국, 뭐 유럽 다 내리고 있고요. 뭐 사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금리를 이제 인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은은 아직 동결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국가별 비교를 해보면 꽤 덜 완화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 가계부채.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강남 부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강남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를 우리가 기준금리로 조절을 할 거냐, 아니면 정부의 미시 정책으로 조절할 거냐,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거다. 한은의 통화 정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때문에 그동안 다소 긴축적인 정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 제가 아까 정부가 2022년에 부동산 폭락을 막기 위해서 23년 초부터 부양책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반등장은, 주택시장 반등장은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정부가 7월, 8월부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쵸. 제가 이거를 이제 비유하기를,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범인 취조할 때 무서운 형사가 들어와가지고 때리고 자백하라고 하다가 나가면 이제 착한 형사가 들어와서, 야, 너 좋은 말 할 때 하는 게 좋아. 제 성격 더러워. 내가 잘 봐줄 테니까 잘 얘기해 줄게. 불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굿캅, 배드캅 전략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1월부터 이제 올해 7월, 8월까지는 굿캅은 이제 정부가 했던 거고요. 이제 한은은 긴축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좀 배드캅 역할을 이제 했던 거죠. 저는 그게 어떠한 정책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엇박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보기 나름입니다. 거시경제를 운영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 물의 온도를 유지를 잘 하듯이 굿캅과 배드캅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제 7월, 8월부터가 중요한데 정부가 바뀌었죠. 매우 긴축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합이었다가 배드캅이 됐잖아요. 그럼 기존의 배드캅은 국합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배드캅이 돼야 되나요? 기존의 배드캅이 국합이 다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둘 다 배드캅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둘 다 뭐 부동산을 보면서 이제 긴축적인, 물론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뭐 KDI도 포함해서 하든이 좀 국합이 돼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반면 이제 한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미래 장래 성장성을 볼 때 저 강남 부동산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둘의 배드캅이 있습니다. 둘의 배드캅. 물론 이제 한은도 10월 달에는 뭐 인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덜 완화적이라는 거지 이제 긴축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지금 배드캅이 2명이기 때문에 이게 범인의 자백을 끌어낼 때 그렇게 효과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국가가 배드캅이 적당히 왔다 갔다 해야 범인의 자백을 끌어내기가 용이한데, 지금처럼 무서운 놈 2명이 계속 이제 압박을 하면 네. 범인은 막 이러다가 정말 홧깨물 수도 있는 거고, 막 자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범인이 누구냐? 이제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일단 10월 달에 인하를 해주면 그래도 이 어려움이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에 뭐 폭락장이 온다 이런 예상들도 있었어요. 네. 뭐 금리 인하 전부터 있었던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기회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혹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돼. 근데 그러면 10월부터 뭐 미국 대선이 있을 11월 5일, 네, 그리고 예. 또 결과에 따라 예. 뭐 트럼프가 예. 재선되든지 아니면 해리스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든지 그거에 따라 네, 4분기 예. 전망을 한번 좀 해볼까요? 저는 일단 대선 전까지는 네.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유동성 증가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면은 주가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가는 게 그 이후의 상황보다는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조정을 안 받게 된다면 오히려 대선 이후가 조금 더 펀더멘털의 부진을 반영해서 이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그 대선 전에는 저는 기회를 주지 않겠나.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는 건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를 올라간다는 얘기일 노려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죠. 매도하는 기회로 활용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 전까지 유동성을 뭐 연준도 옐런도 풀고 파월도 풀고 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10월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탈출 안 하면 이제 그럼 완전히 이제 기회가 이제 다칠 없어지는 수도 거고, 있다. 제가 내년 초가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거 패턴이 내년 초로 상당히 모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3개월 국채하고 10년물 국채 간의 금리 차가 역전해서 정상화될 때, 이제 뭐 한 2년 전 네. 혹은 1년 전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맞아요. 하셨는데, 예, 예. 저는 오히려 그때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이 될 때는 오히려 침체가 안 와요. 오히려 잘 돼. 역전이 풀릴 때가 침체가 옵니다. 2년물 대비 10년물을 많이 보시는데, 얘는 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미 풀렸어요, 역전이.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을 볼 때는 3개월과 10년짜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폭이 크거든요. 얘가 언제 역전이 풀리냐? 3개월물 금리가 훅 떨어질 때 풀립니다. 10년이 떨어지기보다는 3개월짜리 금리가 훅 떨어지면, 지금 이제 역전이 돼 있죠. 네네. 10년이 더 밑에 있고 3개월짜리가 위에 있어요. 왜냐면 3개월짜리는 거의 기준금리랑 똑같아요. 거의. 기준금리가 이제 5%잖아요. 그런데 10년물 금리는 지금 3.7, 3.8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전이 크단 말이에요. 여전히 커. 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 앞으로 몇 번 내리면 이 역전이 풀리겠죠.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내년 초가 됩니다. 근데 과거의 패턴상 지금 제가 준비한 그림에서 네. 뭐 무지갯빛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 그 과거 한 70년 동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뭐 다 장단기 금리 차예요, 전부 다. 네. 제가 표시해놨긴 했지만 그냥 장단기 금리 차다. 이게 가운데 0, 세로 줄이 그어진 네. 그곳, 거기가 검정색으로. 침체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아. 과거
사례들을 다 네. 그냥 평균 쳐서 모은 거예요. 가운데 0이 침체가 시작된 시기, 네. 왼쪽은 침체 전, 음. 오른쪽은 침체 후. 네. 보면 패턴이 역전은 먼저 되죠. 그렇죠. 커브가 0 밑으로 가는 거. 네. 역전은 먼저 되고요. 역전이 쭉 있다가 가로축이 0일 때, 즉 침체가 시작될 때 얘네들이 대부분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네요. 이게 과거 침체가 개시될 때 반복적으로 움직였던 미국의 장대기 금리 차입니다. 그래서 장대기 금리 차를 좀 보실 때 조심하실 게 있는데 네. 이제 많은 뭐 저를 포함한 어떤 저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야, 미국의 장대기 금리 차 틀렸어. 안 맞아. 맨날 침체 온다고 그때 안 하잖아. 그거는 이제 장대기 금리 차가 틀린 게 아니라 좀 해석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 기준금리 인하 개시라고 하고 그 점선으로 동그라미 한 그 지점이 지금 0보다 아래 있다라고 0 전에 보셔주신 있죠. 침체 전에 그렇죠, 있죠. 그렇죠. 침체 전. 이건 그걸 과거에 말씀하신 그랬다는 거죠. 거예요. 아, 네. 과거에. 근데 지금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고 있죠. 저희는 내년 초를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장나기 금리 차를 틀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냐? 역전됐을 때 한 1년 전, 2년 전에요. 그렇게 난리치더니 안 하잖아. 침체 안 하잖아요. 두 번째는 역전의 시기가 지금 너무 길어. 거의 2년 가까이 오래, 되거든요. 그쵸. 2년 가까이. 지속됐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는데 틀렸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패턴 자체가 틀린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않고. 다만 많은 분들이 너무 길게 역전이 돼 있어서 이거 틀린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는 히스토리가 짧아서 그래요. 히스토리를 100년으로 넓히면 네. 지금보다 역전 시기가 더 길었던 시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길게 본다면 네. 이 패턴대로 갈 충분히 거고 그럴 수 있다. 지금보다 역전이 길었던 시기가 1920년대 대공황 1920년대. 직전이었죠. 대공황 직전. 그때는 역전이 지금보다 더 길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이제 대선 이후로 되면 이제 대선에 의해서 어떻게 되기보다는 네. 저는 그때부터는 펀더멘털, 즉 미국 경제와 물가가 크게 이제 둔화되는 흐름으로 갈 거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보는 패턴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실업률과 구인율 두 가지를 이제 봐서 실업률과 구인율이 모두 악화되는 시기. 네. 실업률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죠. 저점 대비. 물론 4.2%의 현재 실업률이 저점인 3.4%와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나쁘냐? 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 패턴상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어도 중간 없이 갑자기 나빠졌던 사례들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실업률 상승이 해고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다. 취업을 줄이고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과거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미리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언제 자르냐? 침체가 오면 자릅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어떻게 보면 후행 지표고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살짝만 올라오더라도 위험한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선행 지표. 그래서 구인율과 저는 좀 같이 보는데 이 두 개가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흐름을 볼 때 내년 초 네. 정도가 많이 안 좋아지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에 기회를 기회로 노려라. 활용을 네. 하시라. 이게 뭔가 기회를 노려라라고 하니까 네. 이게 뭔가 매수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채권 매수죠. 포트폴리오 채권 매수, 뭐 금도 좋고요. 채권 매수 혹은 방어주 매수, 방어주 매수. 배당주 매수.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예. 우리나라가 보면 기업들 매출을 봤을 때 지난 네. 10년 동안 이게 네. 좀 계속 급감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어쨌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만한 산업이 어디 있을까 하면 없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90년대 일본형 불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추론 과정인데 그건 너무 낙관적 시나리오 같은데? 이마저도 이건 충분히 비관적인데요? 아니요, 너무 낙관적입니다. 일본형 불황 재현조차 그럼요. 낙관적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고요. 일본은 지방에 굉장히 강소 기업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일본밖에 못 만드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랑 다르게 일본은 각 지역별로 대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도요타조차도 도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서울 경기에 그렇죠, 몰빵이 그렇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은 지방 분권이나 각 지역에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그 전국 시대라고 하는 봉건제가 전통이 잘 살아있는 나라기 독일도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제조업에 좀 특화된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의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90년대는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성장 동력 없다. 네, 그런 산업 없다. 네. 그러면 그냥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어느 때나 답이 있죠. 어떤 상황이나 답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영국 혹은 뭐 싱가포르 굉장히 지리도 안 좋고 아주 척박한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의 늪지대에다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위기감 때문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혁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혁신을 일반적인 큰 나라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면 정치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특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판교에 실리콘밸리 비슷하게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테크노밸리는요 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과 사실 말이 혜택이지 특혜예요, 특혜. 그런 특혜를 주면서 만들었는데 그런 특혜를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나마 가능하려면 가령 싱가포르나 룩셈부르크 같은 아주 적은 인구의 공무원 조직이나 아주 뛰어난 엘리트 공무원 조직들이 국가의 미래를 보고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잡고 과감하게 어떤 규제나 근데 규제라는 게 필요가 다 있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혁파하는 것도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자체도 굉장히 많고 특정 기업이나 혹은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줘서 유치한다? 그러한 어떠한 정책 변화가 제가 최근에 본 기억이 있으세요? 오히려 막으면 막았지. 네, 맞아요. 예. 그러기 너무 힘든 근데 이게 뭐 전 영원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많이 힘들면 바뀌어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바뀐데 그럼 나중에 언젠가 바뀔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약간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중국의 상황을 보면서 네. 느끼는 게 전 세계 제조업 일반 제조업 진짜 뭐 하이테크 제조업은 아니겠지만 일반 제조업은 거의 중국이 다 가져간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반 제조업의 가장 선두에 있었던 나라 혹은 잘했던 나라가 이제 한국이었던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해법을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이 제조업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뭐 창조경제 많이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 나라 국민성과 안 맞아요. 그렇게 자라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성장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교육 제도가 된 나라도 아니고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제조업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조업에 희망이 없지. 저는 그래서 차라리 제조업을 우리가 어차피 DNA 자체가 제조업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되 틈새 시장을 찾는 거죠. 그럼 틈새 시장이 뭐가 있냐? 네. 대표적으로 안보와 관련된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방산. 이게 너무 작아요. 방산이 수출이 잘 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 방산 관련된 그리고 방산은 아니지만 방산과 거의 유사한 게 조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배를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물론 앞으로 중국의 선봉량이 우리나라를 압도적으로 뛰어넘겠지만 안보 때문에 중국 배를 어쩔 수 없이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뺏어야 네, 되는 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볼 때 되게 많아요. 전략적으로. 반도체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반도체는 지금 대만에 뺏겨버리거든요. 그럼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 그러면 좀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저는 우리나라는 어차피 제조업을 중국과 경쟁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틈새 시장. 근데 그 틈새 시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략 자산들. 전략 자산이요? 네, 또 나오네요. 뭐 그런 게 뭐 단순히 탱크 비행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 뭐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더 나가서 뭐 배도 있을 거고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제조업을 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에 맞다고 보지. 뭐 저는 뭐 서비스 쪽이나 뭐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저도 좋아하는데 너무 작아요. 작아요. 너무 작아. 그리고 IT는 이제 반도체 이런 거 빼고 이제 소프트웨어 IT는요 거의 내수입니다. 내수 산업.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뻗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나. 밸류업은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솔직하게. 할 말이 많지만 좀 아껴야 되는데 최대한 아껴서 말씀해 주신다. 왜 한국이 밸류가 낮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가장 큰 건 이제 우리나라 지배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버넌스. 그러면은 지배구조가 나빴다. 오너가 나쁜 놈. 그럼 끝나요. 그럼 더 이상 뭐 논할 것도 없어. 그냥 오너만 나쁜 놈이죠. 오너가. 다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서 왜 오너가 그런 나쁜 짓을 할까? 미국은 뭐 사람들이 선해가지고 잘 가고 밸류가. 한국은 오너가 나쁜 놈 악해가지고 이제 악마야. 그럴까요? 사람 다 똑같거든요. 이제 오너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요소가 있겠죠. 한국만에. 미국은 그런 요소가 이제 없을 거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봐서 이런 걸 이제 풀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게 복잡한 실타래의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풀어서 가야지. 이제 이걸 안 풀고 갑자기 밸류 물론 살을 안 빼고 사사 사이즈 입을 수 있죠. 옷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살을 빼야지. 그 근본적인 우리나라가 왜 밸류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이제 풀고 그게 풀 수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풀고 풀 수 없는 건 풀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풀지 마. 그냥 저밸류로 가는 거예요. 저밸류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오히려? 덕분에. 왜 그러냐? 밸류업 하면 다들 좋다고 생각하는데 밸류업 하면 좋은 건 주주밖에 없죠. 주주밖에 없죠. 근데 밸류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좋냐? 그럼 사람들은 에이 그러면은 뭐 오너만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종업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의 부를 종업원과 사회와 오너가 다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뺏어서 주주가 가져간다? 이런 천하의 나쁜 그런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국식의 자본주의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 좋은 거를 왜 유럽은 안 하고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좋은 거를 왜 미국만 하냐는 거죠. 밸류업을 할 거면 일단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밸류업이 왜 안 되고 있는지의 그 근본 실타래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이런 거를 다 무시한 채 살도 안 빼고 멋있는 옷을 입으면 그냥 옷만 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럼 금투세는요? 이것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금투세는 원칙은 전 동의해요. 금투세의 원칙은 이미 다른 나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손익통산이라든가 어떤 금융자산에서 얻는 소득을 당연히 세금 내야지. 내야 돼.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이걸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시거든요. 심지어 세무사도 잘 몰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자산에 대한 세법이 완전히 누더기입니다. 원칙도 없고 그냥 완전 누더기야. 뭐 이런 자산은 이렇게 하고 저런 자산은 이렇게 하고 원칙이 없어요.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 뭐 선진국들은 이게 굉장히 원칙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원칙이 없냐? 그 실타래를 풀어야 돼. 저는 우리나라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에 적극 찬성이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누더기 세법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누더기 중에 누더기,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법이 우리나라 부동산법이지 않습니까? 세법, 부동산 세법. 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우리나라 부동산 세법을 단순하다. 이제부터 양도세에 대해서는 일괄 22%만 낸다. 했다고 쳐요. 자, 그럼 국회에서 오, 단순, 굿 이럴까요?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투기꾼들을 도와주는 법이 되잖아요. 지금 막 보유기간이 어떻고 1주택이 어떻고 막 이거 다 따질 필요 없이 그런 거 없이 미국이 그래요. 미국은 그런 거 전혀 안 따집니다. 그냥 뭐 수익 난 거에 몇 %를 내고 그마저도 집을 갈아탈 땐 또 안 내요. 미국은 이제 주마다 법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대부분의 주들은 이제 집을 갈아탈 때는 이 양도세가 이연이 됩니다. 사실 그게 맞지. 갈아타는데 양도세 내면 어떻게 갈아타? 그렇죠. 갈아타죠. 근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세법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미국은 월급쟁이들의 과세 바스켓도 연간 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바스켓은 20년 동안 변함이 없죠. 네. 즉 우리는 어떠한 규제 혹은 어떠한 세법의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들을 욕하지만 그 법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합리적이니까 금투세를 도입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밸류업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뭐 국민적인 합의까지는 너무 복잡하다고 해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고찰은 제대로 한 다음에 해법을 제시하는 게 맞다. 상대적으로 금투세는 그나마 좀 쉬워요.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법이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바꾸려고 난리가 나지만 금투세 자체는 그나마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네.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라는 빅 퀘스천을 가지고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네. 경기 침체는 연준이 그거를 보고 이번에 빅컷을 한 건 아니다. 절대 연준의 아니고요. 말은 말대로 네. 믿어도 된다. 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다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내년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으니까. 패턴상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포트 조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네, 예, 잘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 시점. 연말까지 기회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장이 등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하시면 아마 내년도에 힘든 시기에 자신을 좀 방어할 수 있는 혹은 뭐 수익도 많이 날 수도 있고요. 대표주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예, 또는 금. 금이죠. 예, 네. 그렇게 가지고 있으시면은 자신을 지키는 투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지키는 잃지 않기 위한 투자를 예, 해야 되는데요. 벌기보다는 지키는 투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벌기 위해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벌었죠. 예. 많이 벌었어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못 벌어도 기회는 있습니다. 채권하세요. 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래프로 본다면은 네. 그림을 잠깐 보시면 평형색 색의 막대기 그래프가 하나 보여요.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막대기가 뭐냐면 미국의 물가를 이제 전년 대비로 해서 몇 개 품목만 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합친 게 검은색 선이에요. 근데 그 그램을 잘 보시면 지금 검은색 선이 물가가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도 더 낮죠. 오히려 마이너스 물가예요. 도대체 어떤 품목만 제가 합쳐놨는데 이 마이너스 물가냐? 그 그래프의 제목에 있듯이 공산품만 뽑아낸 겁니다. 공산품.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미국은 서비스가 중요하지. 서비스 물가 봐야지. 왜 공산품 물가 봐요? 서비스 물가는 요즘 높던데? 이렇게 많이들 반문하시고 또 이름 있는 이코노미스트들도 서비스를 봐야 된다. 근데 그 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이 거주비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서비스를 안 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공산품 물가를 저는 좀 더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 뭔가를 사서 네. 경기가 좋고 물가가 오르겠죠? 네. 그러면은 사는 것의 대표적인 건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것들이죠. 혹은 주유소에서 파는 것들. 차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품목이 그것만 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서비스는 빼냐? 그 서비스의 대부분이 거주비인데 미국은 거주비 계산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집값이 꽤 반영이 돼요. 거주비에. 그래서 미국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요. 매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의 거주비는 상당히 높게 물론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나 좀 덜 떨어지는 것처럼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체 물가를 퉁치면 꽤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산품 물가를 봐야 된다. 공산품 물가는 오히려 지금 YOY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의 영역에 있다는 거고 네. 결국 전체 물가는 얘를 따라가요. 후행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공산품 물가가 먼저 가고 네. 그 다음에 전체 물가가 나중에 따라갑니다. 시차가. 즉 공산품 물가를 좀 더 보셨을 때 아마도 뭐 내년 정도까지는 상당한 수요 둔화에 그렇죠. 따른 물가 안정. 그렇다면은 연준도 금리를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을 거고요. 물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된다. 연준이 비컷 해가지고 이거 물가 재가속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 이제 겨우 잡히는데 다시 또 오르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왜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할 때는 물가가 안 올랐지? 안 올랐잖아요. 그럼 그때 왜 마이너스 제로 금리 할 때 물가가 안 올랐는데 지금은 내려서 지금 5%인데 네. 이럴 때는 또 물가가 왜 오르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네. 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연준의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제 네. 이거는 교과서랑은 좀 다른 얘기라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 중에는 제 경제학 배운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최근 15년 동안 경제학 교과서랑 다른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많이 틀리다 보니까 연구하던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더라. 네. 그런 결론을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곧 일본 총리 선거도 있고 중국 위안화 캐리 청산 우려 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연준의 비컷 이후에 처음으로 팀장님 나오셔서 거의 정말 네. 모든 거를 다 예. 쏟아 넣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안 말씀해 주신 거 없는 거죠? 네,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미천을 또 저희가 네. 이제
나눠달라고 해야 될 시기들이 곧 또 있을 것 또 만들어야 같아서. 되겠네요. 네. 열심히 위쳐 만들어 그래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머지않은 시일 내에 네. 전략 자산 아니고요. 자산 전략 팀장이신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팀장님 모시고 또 원효라에서 유익한 이야기 들어볼 기회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들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